자, 이제 교육의 이해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가급적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후반부에 좀 더 힘을 쓰고 싶습니다. 중요 사항들이 많은 후반부에 좀 더 힘을 쓰고 싶어서 3, 4월 강의는 특히 전반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잘 돼야 되는데 항상 그죠? 뜻대로 잘 되지가 않죠. 1, 2월 달에 그래서 보강을 1시간 반 정도 했었죠. 3, 4월은 보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육의 이해 보시면 먼저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표 자료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시작할 때 보시는 것보다 항상 끝나고 나서 한 챕터 끝나고 나서 정리하실 때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 하고 보시면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바로 6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의 개념.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학 공부 제일 먼저 시작하면 교육의 개념부터 많이 보셔가지고 여기만 주구장창 보시다가 이제 이러면서 막 그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교육의 어원 부분 보시면 동양적, 서양적 어원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동양의 어원을 보시면 교육, 그다음에 가르침 해당하는 부분들 나와 있고 서양적 어원에서는 에듀케이션과 페다고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여기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육의 비유 또는 교육의 비유적 정의인데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관점이나 다른 사항들과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여기는 보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대안적 비유 중에서 예술의 비유, 성년식의 비유, 만남의 비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성을 고려를 하게 되면 주형과 성장이 특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기출이라든지 오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만남의 비유 영역도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형, 성장, 만남 좀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형의 비유. 동그라미 2번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교육관이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개념이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한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 주형의 비유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개념입니다. 기억합니다.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 즉 교사가 쇳물이나 진흙, 재료인 학생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만들어낸다. 주형의 틀 안에 찍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작자가 재료를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기본 구조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자, 동그라미 4번 교육 과정이나 또는 교육의 주체가 교사. 교사는 불변하고 학생은 변화돼야 될 존재, 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사가 주체고 학생이 대상이 되는 옛날의 비유적 정의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쌤들도 보면 작년 2차 조금 면접 하면서 모의 면접 몇 번 봐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들 봐드리긴 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 교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좀 경계해야 되는 교사는 뭐냐 이런 거 얘기를 하셨을 때 다들 그 학생한테 억지로 뭔가를 주입해서는 안 되고 강제해서는 안 되고 강압적으로 교사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주형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 교육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주형의 비유를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형의 비유는 조금 더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주형의 비유 안에는 두 가지 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주입으로서의 교육. 하나는 도야. 이 두 개념을 이 주형의 비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입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똑같아요. 기본 개념에 있어서 틀에 넣어 붙는 거. 틀에 넣어서 그 형태 안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원하는 형태를 딱 만들어내는 거라는 기본적 의미를 얘기를 하게 되고 도야 같은 경우에는 연습과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 도야의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 로크와 같은 학자가 제시를 하게 되는 인간 백지설이 이 도야의 백지설, 도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5번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한계점,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교사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맞건 틀렸건 일방적으로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좀 강제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잘못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로크의 인간 백지설 나와 있네요. 인간 백지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형식 도야설 공부하실 때, 형식 도야설 공부하실 때 많이 확인하시게 되는 그 접근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마음이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인간 백지설입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래서 로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백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를 채우는 게 뭐다? 교사가 그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왜 도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하면 백지인 상태로 태어난 마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백지는 백지인데 그 백지의 영역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기억력, 여기는 추리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마음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의 영역들을 도야할 수 있는, 즉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을 교사가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마음이 도야되고 단련되면서 이제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발전되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인간 백지설의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사 중심적인, 그리고 교사가 마땅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교사가 가진 결국 전문성은 그 학생과 교사를 비교했을 때 가지게 되는 전문성은 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내용. 그래서 그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 내용을 강조한다. 교육 방법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하냐, 옳은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이건 가르치는 건 결국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위를 특히 인정해주는 접근이 되겠죠. 그리고 7번에 행동주의적 교육관 왓슨 나오게 되는데, 이제 초기 행동주의자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학자에 해당하게 되는 이 왓슨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신체가 건강한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뭐로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미국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왓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 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행동주의적 관점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형의 비유가 만약 문제로 이야기가 된다면 절대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으로 나오진 않겠죠. 잘못된 개념, 오래된 낡은 교육적 개념으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의 비유.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비유적 정의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잘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 키워드 잠재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모든 준비가 학생들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고 발달 가능성, 잠재 능력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발생할 발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교사가 된다. 그래서 이번 아동은 식물, 교사는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 쌤들 정원사 비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동 자신, 학생, 교사는 단지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의 비유는 교육 내용보다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중시하게 되면 교사는 전문가고 학생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주형의 비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선 학생 중심적인 그 교육적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식, 익숙한 방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비유는 그 주형의 비유와 달리 교육 방법을 특히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한계점. 위에서 아까 주형의 비유가 문제점이나 단점이나 한계점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관계가 왜곡된다,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성장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있어서 교과와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교과 내용을 소홀하게 좀 생각하니까 좀 적게 보기 때문에 그 교과 내용과 교사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성장의 비유가 어디서부터 도래됐느냐? 루소의 에밀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련 학자로 루소 그리고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적인 접근과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보주의 교육관이랑도 관련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에 수업할 때는 이런 거 나오면 진보주의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이런 설명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처음 들으신 쌤들 진보주의가 뭐지?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우리 철학할 때 배울 텐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제 알아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의 비유와 그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그 자체로 같은 건 아니에요. 동일한 건 아닌데 이제 이 성장의 비유를 사용하게 되는 교육적 관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관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메이저 교육의 비유적 정의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 대안적 비유 중에서 예술적 비유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좀 어정쩡하죠. 어정쩡해서 니은 보시면 예술의 비유는 예술가와 재료 사이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주형의 비유처럼 수식적이고 일방적이진 않다. 그러진 않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 재료를 무엇으로 선택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느냐, 화강암으로 만들었느냐, 똑같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과물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학생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전히 주형적 접근을 하는 거죠. 교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성년식의 비유. 이 성년식의 비유 나오면 먼저 떠오르는 학자가 피터스죠.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인문으로서의 교육 얘기를 할 때 성년식 이야기가 나오고 준거로서의 교육받은 사람에서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 즉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피터스한테 나온 거예요. 피터스에서부터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성년식의 비유가 나오면 피터스의 교육적 개념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도 그게 무리가 없겠구나. 자, 기억 보시면 미성년자가 성년식을 거쳐 어른이 되고 부족사회 일원이 되는 것처럼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또는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표현들은 정말 피터스한테 특화된 그 표현들이에요. 인류 문화유산의 입문, 그 다음에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이런 부분, 이런 표현들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 얘기를 하는 게 인류, 우리가 그냥 낱낱의 개인으로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보통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으로서 마치 성년식과 같은 개념으로 교육을 제시를 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기억에 있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니은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앞에서 주형의 비유는 교육 내용을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성장의 비유는 교육 방법을 강조했었는데 그 성년식 또는 그 인문으로서의 교육, 성년식의 비유는 내용과 방법이 모두 중요하다.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했다.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얘기할 것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그냥 약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피터스 쪽에서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으로 그냥 따로 존재하고 방법이 방법으로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잘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을 할 때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고 좋은 내용,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학생한테 잘 맞게끔 잘 가르치는 것,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용과 방법의 중요성을 모두 다 강조를 하고 있으면 그쪽이 지금 성년식의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만남의 비유.
만남의 비유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보통 교육, 선생님과 학생,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 만남의 비유는 철학적 토대가 확 달라지게 되는 접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존의 이 네 가지 비유는 교육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가는,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뭐 연령이 증가했을 때 점점 교육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양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인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단속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만남의 비유를 주장하게 되는 이 실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도약, 비약이 나타나게 되면서 교육적 비약, 발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또 의미 있는 만남이 발생하게 되면 비약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이고 도약적인 교육의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만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교사나 학생 간의 만남을 통해 갑자기 또는 비약적으로, 비약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약을 한다. 도약을 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고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비약적인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인간적인 만남.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교육 과정이나 내용이나 방법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교사와 학생이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진짜 교육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상황에서는 잘 맞진 않아요. 잘 맞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만남의 비유를 최근에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특히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그 교사를 되게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교사, 그다음에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는 어떤 사람, 직업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학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내용에 있어서도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선생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나 그 수업을 듣는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지만 학원에도 선생님이 있고 곳곳에 되게 흔하게 만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되게 일상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관계, 그다음에 수단적인 관계,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관계로 이제 변질되게 되고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만남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간적 만남을 갖고 정말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큰 성숙의 기회를 가지는 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다. 그것이 바로 만남으로서의 교육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것들과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교육이 가지게 되는 다른 모습들,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다른 모습들을 강조하는 것이 만남의 비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5가지 비유적 정의에서 주형, 성장, 만남은 기본 개념과 장단점 부분도 가볍게는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만남에 비유할 때는 아래쪽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볼로브 얘기 나오죠. 볼로브뿐만 아니라 부버도 있습니다. 볼로브, 그 다음에 부버라고 하는 학자. 나중에 실존주의 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학자들의 주장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의 정의 나오는데요. 정의 부분에선 저희가 정범모 선생님의 정의와 피터스의 정의를 조금 신경 써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66페이지에 보시면 조작적 정의, 약정적 정의, 기술적 정의, 규범적 정의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개념, 교육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활동의 요소와 그것이 작용하는 실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한다.
조작하기 쉬운 형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한다 그러면 다루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는 걸 조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작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가 좀 이따 만나게 되는 정범모 선생님의 대표적인 정의,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68년도에 나온 정의인데 그 소위 보통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할 때는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정의입니다. 이 정의 자체가. 자, 약정적 정의는 약속하는 거고요. 기술적 정의는 우리가 기술이라는 말을 교육학 공부하실 때 많이 보시게 돼요. 기술한다, describe 한다는 얘기인데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설명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쉽게 풀어서 이런 거야 보여주는 정의를 우리가 기술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정적 정의나 기술적 정의는 최근에는 잘 언급하지 않고 기본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는 조작하는 개념으로서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 이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규범적 정의. 다른 말로 강령적 정의, 반드시 이러저러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가치를 집어넣은 정의들이에요.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 내지 강령 또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정의를 규범적 정의라고 합니다. 교육은 반드시 이러저러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가치의 요소를 포함시킨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규범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피터스의 교육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자들의 교육적 정의로 들어가게 되면 정범모 쌤의 정의랑 피터스의 정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쓰냐면 그 한국학자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뒤에 선생님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정범모 선생님. 근데 외국학자 얘기를 할 때는 잘 붙이진 않죠. 이게 원래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전 대학원 생활할 때 되게 크게 당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국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란 말을 안 붙이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 무슨 이렇게 연구 발표하는 장면이었는데 선배 박사과정에 했던 쌤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인용하는 학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무슨 연구, 누구누구의 무슨 연구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다가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름만 불렀는데 그분만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름만 부른 거예요. 누구누구의 무슨 연구를 보면. 그래서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앉아 계신데 그 앞에 바로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외국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 앞에 눈앞에 없으니까. 주의도 가끔은 그래서 그 이후에 풍토가 발표할 때도 주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지 못한 외국인들도 다 주의 선생님, 조나센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부르긴 했었지만 되게 그때 충격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범모 쌤은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아직도 연구 활동은 하고 계셔가지고 정범모 선생님 피터스. 근데 우리 답을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혹시 한국 학자든 외국 학자든 나오면 그냥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나오더라도 절대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쓰지 않는다. 교장이 이야기한 이런 식으로 반말로 가야 됩니다. 높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요 두 정의를 중요하게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67페이지부터 보시면 대표적 정의로 정범모의 교육의 개념. 등골이 선을. 자, 68년도에 출간됐었던 교육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이 된 개념인데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자, 여기에서 인간 행동은 무엇이냐? 인간 행동. 우리가 이 인간 행동이란 말을 보면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아니야? 물론 시작할 땐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이게 68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다음에 정범모 쌤이 그 미국 굉장히 초기 학자인데 미국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국 연구 풍토들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인간 행동 부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범모의 행동은 과학적, 심리적 개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표출적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동이 이거죠.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지식, 사고력, 태도, 가치관, 동기, 성격 특성, 자아 개념 등과 같이 내면적, 불가시적 행동이나 특성도 포함을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면적이고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 행동들도 행동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행동을 제시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란 무엇이냐? 포괄적인 개념이다. 여기 육성, 조성, 함양, 개발, 교정, 개선, 성숙, 발달, 증대 등등을 포괄하는 모든 변화. 나타나게 되는 변화를 모두 다 포함해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조작적 정의에서는 계획을 했다.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뭔가를 배웠네가 아니라 반드시 미리 계획된 그 절차나 목표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그게 교육이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고도 우연적으로 뭔가를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육은 아니라고 해요. 이 관점에서는. 그건 교육은 아니고 학습이다. 학습은 그럴 수 있지만 교육은 반드시 미리 계획을 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좋은 것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기억해 두시고 아래쪽에 피터스의 교육 개념 나옵니다. 자, 피터스는 우리가 보통 분석 철학자로 분류를 합니다. 분석 철학은 우리가 교육 철학 공부하실 때 20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 교육 철학 사조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데 요게 이제 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오래전 학자거든요. 50년대, 60년대, 요 70년대 인기를 많이 끌었던 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피터스가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 피터스한테 영향을 받았던 학자분들 1세대, 2세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2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도 피터스나 이런 학자들, 분석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6줄, 7줄 적혀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피터스가 교육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정범물쌤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해서 뭐 자다가도 찌름 나올 정도로 간단한 개념이니까 외울 수가 있는데 이쪽은 되게 복잡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치는 활동에 대한 입문, 공적 전통에 대한 입문, 문화유산에 대한 입문, 이 입문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될까요? 성년식, 비유적 정의랑 연관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육의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동그라미 2번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준거, 기준으로서의 교육, 그다음에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받은 사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터스는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교육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기가 어렵다. 복잡한 개념이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피터스 정의하는 방식을 제시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준거, 교육의 세 가지 준거. 얘는 다른 이름으로 기준으로서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입문으로서의 교육. 얘는 다른 이름으로 성년식 비유. 성년식의 비유가 여기에 그대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제시를 했던 게 가장 중요하게 제시를 했던 게 자, 기준으로서의 교육 세 가지 준거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준거 입문 성년식 앞에 그 비유로서의 정의를 할 때 어차피 확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은 사실 좀 덜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덜 언급을 하는 개념이고 좀 모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요 세 가지 준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 가지 준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자료를 보게 되면 규범적 준거 물어보면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피터스가 구체적으로 따로 언급이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준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준거, 그다음에 과정적 준거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준거로서의 교육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개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익숙해지는 게 사실은 의미가 더 큰 영역이기도 해요. 몇 번 기억하고 외우다 보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확 하고 와닿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완전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할지라도 좀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범적 준거. 두 번째 줄 교육이 모종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고 가치 추구. 그 활동은 다름 아닌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조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교육은 외재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등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준거의 핵심 키워드는 내재적 가치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어요. 내재적 가치. 즉, 교육은 내재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 다른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인지적 준거.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 키워드입니다.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식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지식 자체가 여기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 즉,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해야 되는데 피터스와 같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변화는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져서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종합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의 인지적 준거는 규범적 준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규범적 준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규범적 준거가 뭐였어요? 내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준거는 이 내재적 가치가 내용으로 구현된 겁니다. 교육, 내재적 가치를 가진 교육 내용으로 구현된 거. 그리고 이 교육 내용으로 구현된 거, 내재적 가치가 교육 내용으로 구현된 거의 사례가 뭐가 있게요? 대표적으로 지식의 형식. 우리가 교육과정 내용학 공부하실 때 지식의 형식이랑 지식의 구조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공부했었던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이 인지적 준거에 해당한다. 지식의 형식이 여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준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같이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게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다르다.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육 훈련 얘기하면서 인지적 준거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육은 인지적 준거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해당하는 사례가 맞아요. 근데 훈련은 인지적 준거에 맞지 않아요. 인지적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D를 보시면 그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동그라미 D를 보십시오. 훈련은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거. 근데 교육은 보다 넓은 신념의 체계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신념의 체계, 안목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 교육을 받은 것이고 단지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기술을 습득하게 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기능을 습득하게 되어서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을 했죠. 아래쪽에 보시면 체육과 신체 훈련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체육은 교육이고 신체 훈련은 훈련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목적으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신체적 적합성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체육을 공부를 하면 그냥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뜀트를 5단까지 뛸 수 있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활동들인 것이고, 체육을 열심히 제대로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안목에, 가치의 체계, 사고의 체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체육은 그런 교과다. 근데 이제 신체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만 내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인지적 준거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두시고, 세 번째 과정적 준거가 가장 심플하죠. 과정적 준거 같은 경우는 도덕적, 되게 작겠어. 도덕적 온당성. 방법에 있어서의 도덕적 온당성. 도덕적으로 온당하냐, 타당하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C, 과정적 준거. 그 도덕적 온당성의 근거가 첫 번째 줄,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서는 안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즉,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를 가진 상태에서 그 공부를 했었을 때, 할 때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배워서 습득을 하게 만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교육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규범적 준거에서부터 어긋날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그 자체로 재미가 있어서 공부했던 교과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실제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재미가 없어지고 되게 하기 싫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어긋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든지, 우리 교육에 어떤 가치들을 추구했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의미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얘기할 때 잘 걸려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준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오른쪽 페이지 69페이지 회색 박스 보시면 훈련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줄 있잖아요. 감정의 훈련은 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줄 안 쳐도 돼요.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쓰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 정서,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지는 교육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 이거는 머리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피터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되게 반갑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머리로 다 알죠. 근데 안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옆에 있는 추천 영상들 계속 클릭해서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의지의 훈련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그러니까 공부 잘 안 되고 힘들고, 나 하기 싫어, 막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 제일 좋은 개선 방법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박차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는 훈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피터스도 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몸으로 덜해서 그래요. 덜해서 그런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다 조금씩 있을 거예요. 자신한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막 머리로 쓰고 막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꼭 써야지, 형광펜으로 칠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일어나고 당장 뭔가 행동을 해야 변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 얘기였고요. 아래쪽에 인문으로서의 교육받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인문은 그때도 얘기했었고, 앞에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를 보시면 피터스와 정범모 쌤 정의를 각각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참고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1페이지부터 옥쇼트의 교육 개념이 나오는데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교육 철학 영역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자가 옥쇼트입니다. 피터스보다 옛날 사람이에요.
피터스보다 옛날 사람인데 피터스보다 늦게 주목을 받았어요. 늦게 주목을 받아서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 피터스가 막 몇십 년 동안이나 얘기가 되고 있다가 옥쇼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야 다시 좀 조명을 받은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피터스랑 되게 유사하고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울 건 많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 개요 부분에서 항존주의 토대를 뒀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중요하고요. 항존주의로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분석 철학자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옥쇼트는 원래 교육 철학자가 아닙니다. 정치 철학자입니다. 정치 철학을 했는데, 근데 정치 철학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정치, 사회, 체제, 구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가장 토대가 결국은 학교에서 길러내는 학생들이 그런 국가의 기틀이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왜 플라톤도 결국은 정치 철학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위대한 교육학자이기도 한 이유가 이제 뭐 국가론이라든지 그거 얘기를 할 때 국가론의 가장 밑에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이제 국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옥쇼트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그는 교육 개념을 문명의 입문 많이 들어봤던 거죠. 문명의 입문 앞에 피터스가 여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 부분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인류문화유산의 입문 이런 표현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 어렵게 느껴지지만 별건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특별한 장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에요. 대화로서의 교육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 보시면 첫 번째 문명의 입문 이 부분을 교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옥쇼트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그 초기 시점에도 요런 쪽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시면 그 네 번째 줄 오른쪽 문명에 입문한다는 것은 문명이 가진 가치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한테 내재화되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문명의 가치가. 근데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게 아니라 인류가 몇천 년 동안이나 쌓아 올라왔었던 인류 문화유산의 결정체들인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뭐가 하느냐? 교육이 한다. 학교가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적 유산은 학습을 통해서만 상속될 수 있고 향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유발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존재가 전경에 나타난다. 즉 인류 문화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직 교사분들이 이제 대학원 와가지고 철학 공부하시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옥쇼트 공부를 하면서 이러면서 막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시달리고 있지만 내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는 이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과업은 학생들을 인간 업적의 유산에 입문시키는 거다. 이런 중요한 책임 때문에 교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의 장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진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했나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보면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교사가 그 옥쇼트가 이런 저작물에서 했던 사례들을 얘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동아시아 3국은 확실히 덜하긴 한데 최근에 와서 이제 무너진 거죠. 우리 같은 경우 무너졌고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선생님 계신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자리 지금 뭐 그림자를 안 밟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 얘기를 하시면 같이 멱살도 잡고 막 의자도 집어 던지고 굉장히 그쵸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졌지만 서구 문화권에서는 교사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 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교직관 공부하시게 되면 뭐 성직관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그 중세 이후의 교육 그 과정들이나 학교 교육 제도들을 보게 되면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사들이 한 번도 최상위권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서양의 문화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공부는 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그래서 가정교사로 고용이 되어서 돈을 받고 고용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해왔어요.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되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지만 교사를 내가 뭐 그렇게까지 존중을 해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팽배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옥쇼트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무슨 학술적 상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누구도 이 공을 선생님한테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왔던 학교 교육에 공을 돌리는 경우가 없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게 서구 문화권에서 나타난 되게 심각한 문제고 잘못된 점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준 건 교사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훌륭한 교사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그 문명의 입문으로 이 역할을 교사가 수행하고 있다. 멋지죠. 멋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얘기도 요거는 객관식 후반부의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시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되게 독특한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에서 뒤에 진보주의적 가치랑 대립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어떻게 대립되는 거냐면 뒤는 진보주의에서 학교를 뭐로 정의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학교를 사회라 그랬어요. 이상적인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그 경험을 미리 학교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우리 민주주의적인 선거도 하고 학생들끼리 자유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뒤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세상이 같은 거예요. 현실 세상과 학교는 똑같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경험들을 하면서 실제적인 전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옥쇼트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학교는 일상적이고 그 우리 실제 생활과 유사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다. 특이한 공간이다. 그래서 보시면 네 번째 줄 끄트머리, 교육은 일상적인 생활을 초월하는 데서 성취를 할 수 있고 교육이 바로 그런 초월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학교와 대학, 특히 대학을 많이 강조를 해요. 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초월의 장소다. 비일상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속적인 매력을 덜 느끼도록 조직된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찾고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곳이 학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뭐 무슨 소리야. 대학에서 생계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그죠? 가장 시급한 게 당장 그 학자금 대출 문제들도 있고 먹고 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실제로 막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적 공간을 상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옥쇼트가 주장을 했었던 학교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입문을 거쳐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치열한 사회인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잠깐 유예된 공간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그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건 아닌데 그게 잠깐 허용된 장소가 학교다. 근데 그중에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실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이랑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반드시 돼야만 되고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그 취업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옥쇼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은 지극히 자유교육, 그다음에 굉장히 이상적인 자유교양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잠깐 그러한 비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의 개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먹고 사는 거랑 당장 상관이 없는, 우리가 교양 수업들 보면 정말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는 수업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것도 사실 지금 하는 것도 약간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있지만 서양의 철학, 고대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대 언어 같은 거 배우는 건 사실 배울 때, 나 재밌을 것 같아서, 대학에서 쌤들 교양 수업 들을 때 정말 학점만 가지고 수업을 다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1학년 때는 잘 모르고, 재밌을 것 같아 해서 막 듣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상주의적인 교육적 관점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72페이지로 넘겨서 보시면 옥쇼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관이 나오는데 얘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옥쇼트는 지식이 정보와 판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지식은 정보 더하기 판단이다. 그럼 정보는 뭐냐? 자, 니은 지식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 항목으로 열거할 수 있는 부분. 보통 리을 명제화되어서 언어화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미치겠어요. 옥쇼트는 지식이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된다. 명제화되는 언어화된 지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보인 거예요. 말로 정리할 수 있고 명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책에 써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정보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단. 지식의 묵시적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들어있어서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숨어 있어요. 사고의 능력, 스타일, 지성, 마음. 그다음에 이 판단이 문화유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문화유산을 전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문화유산의 본질이 뭐냐? 낱낱의 정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 내용 안에 깔려 있는 판단이 문화유산의 정수다,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명제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옷 보시면 정보의 획득과 전달과 달리 판단의 전수. 자, 보십시오. 전달이 아니라 전수라는 표현을 쓰죠. 판단의 전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간인 교사의 존재와 구체적인 모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사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교사가 수업을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수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최근에 의미가 있는 사항이냐면, 자, 지식이 정보와 판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구조를 우리가 교육 철학 공부하시게 되면 지식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거 있습니까? 명제적 지식이 있고 방법적 지식. 자, 최근에 뭐가 강조되죠? 방법적 지식. 명제적 지식보다 방법적 지식을 많이 강조하는 최근에 풍토가 있죠. 그리고 이게 갖다 붙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 얘기를 할 때 이미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의 지식 하나하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큰 경쟁력이 아니고 어떤 지식을 어떤 상황에 써야 하는지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그때그때 배워나가는 능력, 활용하는 능력 더 중요해지는데 그게 결국 방법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데요. 동일하진 않은 철학자들은 절대 쉽게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상의 구조로 봤을 때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과 명제적 지식이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요소랑 방법적 지식, 암묵적 지식, 묵시적 지식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공교롭게도 지금 강조되고 있는 방법적 지식에 부합하게 되는 판단을 옥쇼트가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와 판단 이야기를 하면서 괄호 2번 보시면 판단이 진짜 중요하다. 3번, 동그라미 3번. 판단이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구체적 사태에 적용하게 된 능력이 된다. 지식 활용 능력이랑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식 활용 능력. 근데 공교롭게도 판단과 정보는 따로 띄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식관 같은 경우에는 명제적 지식 따로 있고 방법적 절차적 지식 따로 있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옥쇼트는 근데 그거 어떻게 따로 전달해? 나 지금부터 정보만 전달한다? 뭐뭐뭐뭐 얘기하고 자 지금부터 판단만 전수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보통 판단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 그 정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 정보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전수가 되는 게 판단이다. 그러니까 결국 뭘 강조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식의 핵심인 판단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올바르게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판단 요소들이 학생들한테 전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옥쇼트가 예로 드는 게 그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배운 선생님이 누구냐. 내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많이 배운 선생님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 구속은 좀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있었던 체육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교과 쪽에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던 태도,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방식, 지식이나 어떤 이렇게 기술들을 가르칠 때 보였던 모습, 그런 모습들에서 내가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식을 어떻게 탐구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배울 게 있었다. 그래서 힘들죠. 잘 서 있기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근데 이제 그게 막 되게 기준이 높다면 높을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옥쇼트가 끊임없이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소위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에는 이런 옥쇼트의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철학 쪽에서 굉장히 가장 인기 있었던 학자,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교육 철학 영역에서 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두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교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교사는 판단의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다. 지식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단을 유일하게 전수할 수 있는 존재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습과 교수라고 하는 짧은 아티클을 썼는데 옥쇼트가 그 책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리떼가 비상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리떼가 있잖아요. 한 마리가 쭉 날아오르면 같이 같이 날아오르잖아요. V자 모양으로 같이 날아오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오리들이 꽥꽥꽥꽥 울어서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날아오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앞에 있는 오리가 먼저 박차고 날아오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리들이 따라 날아오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교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멋지죠. 기억나는 건 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옥쇼트 공부하고 나서 아티클 써라 그러면 다 제목이 오리떼가 비상하는 이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쓰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판단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판단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옥쇼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이 잊혀지고 난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나도 내 마음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판단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잊혀지고 나도 뭔가 남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옥쇼트는 우리가 피터스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긴 했지만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들 중에서는 앞의 내용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식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판단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확인할게요.